안녕하십니까. 충남대 소비자학과의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하고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처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내년이 금융소비자보호 원년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금융소비자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좀 마음이 벅차면서도 앞으로 저희가 어떤 대안들을 마련하실 수 있도록 좀 연구적으로 인풋을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소비자학에서는요, 소비자에 대해서 이해하고 소비자를 진단하고 소비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들에서 처음에 법적인 틀을 잘 갖추어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조금 더 법적으로, 왜냐하면 보이스피싱은 범죄이기 때문에 법적인 것이 좀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범죄 대응 시스템을 잘 마련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피해자인 소비자 당사자에 대한 이해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목차로 가져왔는데요. 먼저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간단히 보여드리고 보이스피싱 피해의 유형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관련 연구들이 많지는 않지만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말씀드리고 보이스피싱 예방대책 강화를 위한 제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은요. 아까도 장광우 박사님 내용에서도 발표 내용에서도 다 다루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가 보이스피싱의 개념적 정의 그리고 유형이라고 해서 교육을 할 때 활용하는 자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은 무엇이에요? 이것은 어떠한 어원이고 그리고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나한테 오는 URL이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 나는 지금 무슨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반적 분류를 교육 시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저희가 유형 분류를 다시 한 내용을 이따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우리 금융감독원에서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공을 들여서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고 경찰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막으려는 피해를 예방하려는 움직임보다 피해 발달의 속도가 피해 숫자의 그 증가가 훨씬 더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걱정이 많은 부분입니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소비자 문제이기도 하고요. 피해 현황에서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 2016년에서 2019년 사이의 보이스피싱 피해에서는 약 350%의 증가율을 보였고요. 일평균 아까 말씀해 주신 바로는 일일 145건 발생하고 매일 18억 정도 피해를 입는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좀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령별, 연도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인데요. 이것도 조금 요약을 해드리면 피해 건수에 있어서는 4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으로 이동하면서 50대로 연령대가 조금 이동하는 경향이 있고요. 피해 금액에 있어서는 50대 그리고 60대의 피해 금액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이스피싱 피해 추이를 요약해드리면 보이스피싱 피해를 대출사기형과 기관사칭형으로 분류하면 대출사기형 피해 건수로는 기관사칭형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을 알 수 있고요. 대출사기형과 기관사칭형의 피해 금액으로 따져보면 대출사기형이 6 그리고 기관사칭형이 4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금감원에서는 이렇게 지역별로 피해 현황이 어떻게 있는지 이런 것도 발표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연령별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비중을 좀 살펴보면 대출 빙자형에 있어서는 40대 비중이 높고 특히 연말에 증가해서 그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남긴 정보가 사기범에게 이용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칭형에 있어서는 20대 그리고 60대, 70대의 비중이 높은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고 또 검찰이나 경찰 사칭형에 대해서는 모든 연령대에서 다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피해 현황을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까지 보이스피싱 피해가 노년층에만 발생했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특정 연령층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40, 50대의 피해가 참 두드러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의하면 50대가 모든 유형의 보이스피싱에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40, 50대의 경우에는 대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부양 가족 책임 의무, 뭐 다양한 사회적 활동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측면에서 그 활동만큼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령대별 특징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는 최근에 나왔던 뉴스 기사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20, 30대에 있어서는 20, 30대는 상대적으로 보유 자산도 적고 소득도 적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취업 빙자 그리고 범죄 연루 사기 등의 유인에 취약해서 그러한 범죄를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20, 30대는 심리적으로도 또 취약합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들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40, 50대의 경우에는 소득과 자산이 많고 피해 발생 빈도나 피해 액수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대출 빙자 유형과 가족, 지인 사칭 유형에 대한 유인이 타 연령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0대 이상인데요. 60대 이상 피해자들이 이제 문제인 점은 더 이상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은퇴한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에 의해서 그 다음 단계에 가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워진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60대 이상 피해자의 특징을 보면 은퇴자금 부족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인해서 유혹에 쉽게 동하는 경우가 있고요. 인지 능력에 감퇴하고 심리적인 약점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 또 금융자산 보유 수준이 높은 집단인데 비해서 금융시장의 변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블록체인이나 여러 가지 다른 금융시장 변화들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기 때문에 범죄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좀 믿게 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60대 이상 피해자들은 타 연령층에 비해서 남성의 피해 빈도와 피해액이 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화여대 주소영 교수님 외 여러 연구진들께서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을 분류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연구한 내용이고요. 왼쪽에 있는 부분이 보이스피싱부터 메모리 해킹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에서 사용되는 분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류는 사실 교육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유형을 좀 소비자 중심적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키워드와 최초 접근 경로에 따라서 보이스피싱 유형을 7가지로 나눠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범죄 연루, 두 번째 대출, 가족 지인, 쇼핑 택배, 정부 지원, 취업, 기타 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간단히만 보여드릴게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수집을 했고, 그 수집된 내용들에 사실 보이스피싱인지 스미싱인지 파밍인지 참 명확히 분류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많습니다.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7개로 구분을 해보면, 첫 번째는 범죄 연루입니다. 검사나 경찰을 사칭해서 빠른 해결을 명목으로 금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대출인데요.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유형입니다. 대출 관련 내용을 포함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예를 들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해서 저금리로 갈아타는 좋은 기회가 있다고 속여서 URL을 집어넣어주고 그 URL을 누르면 악성 앱이 깔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상담원에게 연결이 되는 것처럼 하지만 그 상담원도 마찬가지로 제2의 범죄자인 그런 유형들입니다. 세 번째는 가족 지인의 유형이고요. 특히 납치 빙자하는 유형들을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가족 지인을 사칭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송금을 유도하는 유형이고요. 여기 있는 사례는 우리가 당신의 딸을 납치했다 하는 사례이지만, 여기에 더해서 또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사례로는 엄마 나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 김선정 교수님 말씀해 주신 일본 사례 오래오래 사기가 있었는데요. 그 사기처럼 문자로, 카톡으로 엄마 나야 하는 문자를 하나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엄마가 무슨 일이야? 라고 대응을 하면 나는 지금 핸드폰이 고장났고 고장난 핸드폰 때문에 연락은 되지 않지만 돈은 급히 필요한 상황을 만들어서 가족을 사칭하는 그런 사례이고요. 사위를 사칭하는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쇼핑 택배입니다. 요즘에 특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마스크를 구매하셨는데 뭔가 잘못됐다거나 이런 식의 문자를 던져 놓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나는 마스크를 산 적이 없는데 이걸 한번 눌러봐야겠다 하면 즉시 악성 앱이 설치된다든지 하는 유형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정부 지원입니다. 정부 지원을 빙자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요.
그런 문자 메시지는 쇼핑과는 달리 또 정말 처음 받아보는 문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피해를 입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앱을 설치하거나 보이스피싱이나 현금 송금 등을 유도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이슈가 되는 시기에 특히 활발하게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 많은 사례들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코로나 지원이나 서민금융 지원,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등등의 여러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6번째는 대포통장입니다. 근데 취업을 빙자해서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인출책으로 또는 실제 범죄에 가담하도록 하는 그런 유형이고요. 일반적으로 실제 취업을 하는데 돈은 많이 주고 적은 투입이 소요된다면 의심을 해야 하는데 그런 의심을 아까 20대들이 사회적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접근했다가 사실은 본인이 피해자여야 하는데 나중에 이제 다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보면 가해자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게 가해자가 되었다가 실제로 정말 또 가담되어서 실제 인출책으로 활발히 활동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7번째는 기타 유형입니다. 기타 유형에는 상당히 다양한 내용들이 있고요. 여기에 견적서 발주서를 통한 악성코드 유포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견적서나 발주서 주문 요청이 들어오면 새로운 돈을 벌 기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응하다 보면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또 온라인 게임이 유행하면서 최근 유행하는 게임의 비대면 대회가 열립니다. 참여하시면 우승 상금 3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글을 게시한 다음에 클릭해서 본인의 이름 등록하고 하면 게임에 참여해서 우승했다고 다 꾸민 이후에 300만 원을 드릴 건데 10%에 해당하는 30만 원을 저희한테 먼저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그렇게 조금 작은 액수이긴 하지만 그런 사기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례들이 있고요. 최근에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서 채널 자체에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들 사칭해서 피해를 입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사례들이 다양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관련 연구들은 사실은 저희 소비자 쪽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할 일이 좀 무궁무진하게 많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연구들을 가져왔고요. 3개의 분류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잠재적 피해자 특성 연구입니다. 또 두 번째는 범죄 특성의 분류고요. 세 번째는 사고 발생 시의 대응인데요. 사고 발생 시 대응의 경우에는 소비자학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이 피해자와 이론과 범죄 특성 분류를 이러한 사고 발생 시의 지능화 탐지 모델에 집어넣을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피해자화 모델이라는 것을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범죄학에서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 쉬운 상황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신지명성 이론이라는 것과 구조적 선택 모형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구조적 선택 모형은 환경적으로 지금 피해자가 되기 쉬운 상황에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모형이고, 신지명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데도 그 피해를 수용하고자 하는, 쉽게 사실은 위험 소용 성향과도 좀 비슷하게 그러한 피해를 수용하려는 태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하는 소비자 쪽의 이야기들입니다. 피해자화 모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피해자화 이론은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요인 4가지, 그리고 피해자가 되는 특성 2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피해자가 되는 요인 4가지는 뒤에서 하나씩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물리적 근접성입니다. 범죄 다발 지역에 가까울수록 피해 위험 수준이 높아진다고 하는 범죄학의 이론인데, 이것을 금융사기에 가져와 보면 금융사기 피해가 빈번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그리고 보이스피싱을 당하기 쉬운 상황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본인이 많은 앱을 깔고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물리적 근접성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노출 취약성인데요. 개인의 일상 활동과 생활 양식이 위험성이 많은 공공장소 등에 많이 노출될수록 위험 수준이 높아진다는 이론입니다. 여기에서는 투자 자산을 위험성이 높은 투자 자산을 좋아하는 성향, 자기 과신이나 무계획성 같은
비합리적인 행동 재무학적 특성들이 여기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표적 매력성인데요. 특정한 표적이 범죄자에게 상징적이고 경제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매력적이어서 선택된다 하는 부분이고, 여기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나 개인의 특성, 돈이 많은지 그런 것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보호성에 있어서는 사회적 보호성 그리고 물리적 보호성이 있는데요. 그것을 금융사기에 가져와 보면 교육적 활동이나 사회적 연대가 어느 정도 탄탄한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행했던 연구가 2014년에 있었고요. 금융사기 피해자와 모델 구성 요소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로서는 금융사기 피해자들은 50대 후반 기혼자인 경우가 많았고, 그리고 자신의 판단과 금융지식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낙관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건강이나 금융상의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에도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새로운 생각이나 판매 선전에 귀를 잘 기울이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얼리 어답터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피해를 잘 입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의사결정 잘 내리는 분들도 피해자가 되기 쉬운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 연구는 북한 이탈 주민의 전자금융 사기 범죄 대응 방안 고찰입니다. 여기에도 노출 취약성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북한 이탈 주민이 어느 정도 사기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고요. 북한 이탈 주민 피해자가 2010년 중후반에 40대에서 60대 이상 정도 다양하게 연령대가 분포되어 있었고, 이들이 적응이 빠르게 잘 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북한 이탈 초기에 시간적인 표적 취약성들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제언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지금 너무나 광범위하게 많이 다발성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취약계층이 더 취약할 수 있다는 데 좀 초점을 두고 이들의 피해를 좀 줄이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한 이탈 주민이라든지 다문화 가정, 장애인 가정 등의 피해가 잘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이스피싱 피해 구조 분석에 대한 연구입니다.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진화라는 연구고요. 피해 발생이 전국적으로 2월, 7, 9월에만 감소하고 나머지는 점차 증가하는 성향을 보인다라는 것을 도출해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발생 지역이 아까 지도별로 이렇게 나눠두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무차별적으로 발생한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특성은 역시 40, 50대로 나타났고요. 범행 수법에 있어서는 보상 제공형, 보호형, 협박형, 의무 부과형 등으로 구분을 하셨습니다. 이제 지능화 탐지 모델 연구를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면, 전자통신 금융사기 사고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내용에서도 보였듯이 지능화 탐지 모델을 만들어서 빨리 캐치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연구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초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프로세스를 말씀드려보면, 프로세스에서는 먼저 정보 수집이 필요할 것이고, 이것은 금융거래에 있어서 범죄에 있어서 112에 신고한 그런 내용들이 또 한 경찰 쪽에서 한 축이라면, 금융 쪽에서도 은행이나 오픈뱅킹, 모바일뱅킹 등등에서 문제가 생긴 것을 빨리 캐치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블랙리스트와 이상금융거래 정보 탐지에 걸리는지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한 후에 분석 및 감지에서 이렇게 시큐리티 레벨에 따라서 대응을, 지금 이러한 거래를 승인할지 차단할지 추가 인증할지에 대한 구분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언은 보이스피싱 유형 키워드에 대한 정보, 그리고 발생 과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그에 대한 특이점이 있는 경우인데 한해서 이제 잘 막아내야 한다, 그런 얘기들을 했고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관련 문제에 대해서 과탐밀 및 오탐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모바일 뱅킹 같은 것도 해보면 스마트폰에서 계속 보이스피싱 방지하는
체계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너무 무심코 누르는 경우가 있죠. 나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누르게 되다 보면 언젠가 내가 범죄의 상황에 처했더라도 늘 하던 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너무 많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또 좋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여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후속 연구의 방향성입니다. 몇 가지 연구들을 보여드렸는데요. 먼저 잠재적인 피해자의 특성을 잘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실제 일어나는 것은 시스템 상에서 돈이 오고 가고 하는 과정들이 법적으로나 금융의 시스템적으로나 이제 잘 막으면 되는 문제들이긴 한데 어렵긴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실제 당하는 사람은 피해자는 개인이기 때문에 또는 뭐 법인일지를 하더라도 우리가 보고 있는 금융 소비자의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예방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더 깊이 있는 탐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상징후 탐지 시스템 같은 여러 시스템들의 업데이트를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를 잘 활용을 해서 여기에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시스템적인 요소가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고 발생 현황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분류를 한 것을 보여드렸지만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또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하는 연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 강화를 위한 소비자 측면에서의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특징에 대한 이해를 강화해서 초기 대응의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좋겠고요.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상담사들의 사례를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내용에서 몇 개 뽑아본 부분입니다. 피해자들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것이 피해자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아주 첫 번째였고요. 특히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범죄자들이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들은 특히 비난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많고요. 특히 노인일 경우에는 자녀들이 노인 피해자를 거세게 비난하면서 노인 피해자가 다른 금융활동이나 다른 것들을 못하게끔 막 막는다든지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말하면 비난당할까 봐 말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피해자들은 심리적 약점을 이용당해서 자녀에게 말하면 자녀도 같이 잡혀간다든지 아니면 금감원 직원, 경찰 이렇게 좀 권위 있어 보이는 사람들의 말은 믿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심리적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피해를 잘 입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스피싱 피해자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예방 시스템을 잘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아까 공조가 잘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 시스템 마련을 하실 때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이해를 적용해서 현재 스미싱 피해가 가장 큰데 여기에서 URL이나 악성 앱 같은 것을 자꾸 깔게 하는 상황에서 휴대폰 원격 조종을 하지 못하게 하끔 하는 기술은 어떻게든 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명의를 도용한 계좌 개설이 증가하는데요. 아까 사위 말씀드렸던 사례처럼 엄마 나야 하는 그런 사례처럼 거기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엄마의 신분증이 필요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신분증 사본만 가지고도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은 측면에서 신분증 사본을 활용한 계좌 개설을 막는 방법은 없을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절성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예방 시스템을 그때그때 맞춰서 연말이나 명절에 강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령대와 무관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대별로 집중적인 예방 시스템을 좀 다발적으로 가동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교육과 홍보 측면에서는 아마 정말 교육과 홍보에 있어서는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자꾸 생길까 하는 생각들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의 관점을 지식 중심에서 이들의 기능, 이들의 행동 중심으로 조금 더 좀 심화시키고 다각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에서 지식 위주의 교육보다 실제 기능적으로, 행동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정보를 찾고 내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가 등등을 다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상담사 인터뷰 사례에서 교육에 있어서는 준거 집단을 활용한 내 친구도 이렇게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좋다는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사나 전문가도 물론 필요하지만 주위의 경험에 의한 이야기의 효과들, 그래서 우리 근원 목소리 웹페이지 운영하시는 것처럼 실제 내가 주위에서 빈번하게 이렇게 당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례들을 더 제공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취약 집단들이 수시로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취약 집단의 지속적인 발굴과 그들에 대한 선제적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상당히 긴 부분이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저로서도 더 생각을 많이 했던 그런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